그러면 이제 그 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그 민주주의 다수결이죠. 다수결에 대해서 토론에 따른 다수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이 소피스트에 대해서 경멸을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 중이었는데요. 전쟁 중이었는데 전쟁의 한참 중에 그 아테네의 배가 한 척이 침몰 중이었어요. 근데 아테네의 배 한 척을 침몰하는 걸 가만 놔두면 아테네에 있는 청년들이 죽을 것이고, 근데 그거를 구출하러 가는 사이에 구출하러 간 사이에 거기도 보내면은 스파르타의 주력함을 파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배 한 척을 포기를 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배 한 척을 포기를 하고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장군들이 돌아왔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이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을 환영을 했겠죠. 근데 시민들이 장군의 반대파들이 장군들을 기소합니다. 왜냐하면 배 한 척이 침몰돼서 많은 그 아테네의 젊은이들이 죽었다는 거죠. 전쟁에서는 일정한 어느 한 전투는 패배하고 어느 한 전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어느 한 전투의 패배도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지 않고 패배한 부분만 갖고 이 장군들을 기소를 합니다. 8명의 장군을 기소했는데 2명은 도주했고 6명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재판에 그 배심원단이 500인인데 바로 소크라테스가 제비뽑기로 이날 재판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테네의 아주 유명한 선동가 변호사죠. 이 변호사 고발인을 대신해서 이 장군들이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이제 연설로서 배심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설의 결과 에, 연설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너무 연설을 잘했기 때문에 요즘으로 는 검사죠. 검사가 너무 연설을 잘해서 배심원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이 6명 모두 다 사형 재판에 사형을 시킵니다. 사형 재판을 내려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여기에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제외하고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이들 6명의 장군을 사형에 처합니다. 그 결과 아테네의 장군들은 그것을 보고 나서 전투를 할 때 무조건 아테네의 그 군인들이 희생되는 걸 피하는 거죠. 전쟁을 피하는 거죠. 전쟁을 피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을 열심히 해서 이기더라도 처형당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아테네는 스파르타에게 이제 이러한 유명한 장수들을 다 6명의 장수들이 최고 사령관들이 다 이제 처형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장수들도 소극적으로 하고 결국은 이러한 그 결과로 아테네는 이제 그 스파르타에게 전쟁에서 이제 그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능한 장군을 죽인 거를 아테네 시민들이 후회를 하는데요. 그래서 후회한 결과 그 사형 선고를 내리게 했던 그 웅변가 변호사죠. 변호사. 칼리크세노스 이 사람의 비난을 하면서 이 사람을 거꾸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됐다가 아테네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역시 이 사람들이 징후로 인해서 다시 재판을 해서 굶어 죽는 처벌을 당해서 굶어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군들에 대해서 이 칼리크네소스가 선동을 해서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해서 장군들을 사형시켰죠. 그리고 나서 그걸로 후회하고 또 그 칼리크네소스를 재판을 해서 결국은 그조차도 죽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볼 때는
아테네의 시민들은 특히 그 재판 그리고 이 소피스트 변호사와 변호사들끼리 말싸움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다수결을 하는 이러한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너무나 어리석고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테네의 민주주의, 토론과 다수결로 인해서 어떤 걸 결정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하면서 소크라테스는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철인이죠. 자신과 같은 철인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귀족 정치, 엘리트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대중 정치를 반대하고 엘리트 정치를 주장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런 입장을 합니다. 또 한편 이제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패배한 후에 참주 정권이 들어섰는데 소크라테스가 마침 그때 경찰의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직을 돌아가면서 한다 그랬죠. 경찰의 임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찰의 임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테네의 정권이 소크라테스 즉 경찰들에게 레온이라는 사람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명령이 부당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은 거죠. 따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부당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다라는 건 나쁜 법이라도 따라야 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계속 보듯이 부당한 명령이나 다수결은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수긍하는 규범이라 하더라도 비판 없이 무조건 따르다가는 나쁜 결과를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모든 악법을 따라야 된다는 의미로 소크라테스를 인용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처럼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여러 가지 인생 일화를 볼 때 악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하지 않았다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플라톤의 변론에 따르면 재판부가 소크라테스에게 당신의 철학을 포기한다면 석방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지만 그는 철학을 하는 이유는 하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그죠? 인간, 잘못된 악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늘의 명령을 따른다는 거죠. 하늘의 명령을 따른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는 취지, 이러한 취지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법이 충돌할 때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따랐다. 하늘의 명령을 따랐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보겠습니다. 덕과 암, 지식이죠.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대로 알았을 때 사람은 제대로 행동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지식, 올바른 지식을 알았을 때 제대로 행동하면서 덕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덕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지식, 욕망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참된 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참된 것을 실행하도록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무지를 깨우치도록 도와줘야 돼요. 올바르된 지식을 얻으면 사람들이 무지에서 벗어나면 올바른 행위를 하고 모든 악과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먼저 깨닫고 무지를 깨닫고 올바른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노력은 바로 이제 수련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라도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뛰어난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뛰어난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대로 된 참다운 지식에 도달할 수가 있다. 사람이 아는 만큼 행동하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행동하고 또 제대로 된 지식을 안 사람은 제대로 된 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목수가 되려면 기술, 그죠? 좋은 기술을 갖춰야 되는 것처럼 좋은 행동을 하려면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지행합일론이 그의 윤리학의 기초이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착하다. 착하다. 근데 무식하기 때문에 그 착한 행동을 못한다. 그래서 그 무식함을 깨우쳐서 지식을 줘서 그 지식과 행동이 일치되게 함으로써 사람의 착한 본성을 발휘하게 된다. 이게 제 소크라테스의 주장입니다.
자, 일반적인 인간은 무식하다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된다.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이 지식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오늘날에는 뭡니까? 책을 보면서 알겠죠? 책을 통해서 지식을 아는데, 고대 시대는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겠죠. 책은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대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질문을 해서 스스로 알게끔 도와준다. 그 삼파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삼파는 어린애, 아기를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죠. 철학자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 모든 사람은 태아처럼 덕을 자기 몸속에 가지고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자가 사람의 몸속에 가지고 있는 덕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 덕을 깨닫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마치 산파가 태아가 출생하는 걸 도와주듯이 사람들의 덕이 스스로 발견되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산파수요. 소크라테스의 어머니가 산파인데 거기서 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질문법을 통해서 무지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을 올바른 지식에 인도해서 덕을 행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삼파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윤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기 때 아테네의 번영기를 거치고 그 위에 쇠퇴기를 겪었죠. 그래서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패배를 해서 몰락을 낼 때 대혼란에 빠져 사상적 혼란에 있었던 겁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와 마찬가지로 자연주의 철학의 기계론적 세계나 불만을 가졌고, 소피스트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피스트와의 공통점은 원자론과 같은 자연주의 철학, 그죠? 이 자연을 탐구하는 철학, 이런 철학에 불만을, 자연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탐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나 소피스트나 공통점이에요. 주목할 건 자연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다. 다른 점은 소피스트는 진리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이 하나만 있다고, 신이 무한히 많고, 진리도 무한히 많고, 또 진리는 때로는 선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악이 선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소피스트는 변호사들이니까요. 유죄를 만들기도 하고, 무죄를 만들기도 하고. 소크라테스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신은 여러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신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거고, 소피스트는 상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와 달리 보편타당한 진리를 얻으려는 이상주의자였고, 세상에는 보편적 진리, 하나의 신이 존재하듯이 하나의 진리만 존재해요. 주어진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의심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려는 거죠. 이성적 회의주의다. 의심을 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려는 것, 이성적 회의주의.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다만 소피스트들은 반대죠.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는 반대의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모든 걸 의심하는 거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와 똑같아요. 소피스트는 모든 걸 의심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보는 거고, 소크라테스는 현재의 그 가짜의 진리를 의심하고 진짜의 진리를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또 소피스트는 진리라는 거는 대중의 다수결을 통해서 지지를 얻기면 되죠. 재판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배심원들의 다수결을 얻어서 무죄가 나오면 무죄인 거고, 배심원들의 다수를 얻어서 유죄가 나오면 유죄인 겁니다. 근데 재판이 잘못될 수도 있겠죠. 진짜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판의 다수결에 따라서 잘못된 재판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소피스트는 진리를 다수결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수결, 대세. 그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소피스트들과 달리 절대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유일신을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소피스트들의 유사한 점, 과거의 철학이 너무 과학에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철학이 윤리, 법, 제도, 사회과학 현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기존의 지식을 의심한다는 거고, 소피스트와 다른 점은 소피스트는 절대적 진리를 거부했어요. 했다는 건데, 소크라테스는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소피스트들은
다수결, 민주주의를 원했지만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에 반대하고 귀족 정치, 철인 정치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모든 것을 안다는 태도를 보였죠. 소피스트들이 아주 그 오만한 태도.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무식하다는 걸 안다. 그죠? 이런 거 있으면서 소피스트를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음은 논쟁에서 패배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현재의 지식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진정한 진리를 찾으려는 그러한 진지한 자각, 노력을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회의주의에는 어떤 절대적 원칙을 통해서 진리를 재단하거나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입하려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거부하고 동시에 경험을 무시하는 선험적인 것들 이러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수결이라는 대중의 동의를 얻어서 진리라고 규정하는 것 이러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우중정치, 선동정치를 혐오했습니다. 이 아테네 시대의 선동정치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다수결을 대중의 지지를 다수결을 얻기 위해서 돈으로 표를 사기도 하고 선거에 나가면 영국의 티켓을 나눠줬답니다. 그 영국 티켓을 나눠주고 그 영국의 내용은 또 정치에 나온 자기를 미화하는 영국,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윤석열이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거나 영국의 경기장 티켓을 나눠주는 거죠. 경기라는 걸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뭐 검투사 이런 경기도 많았는데 바로 이러한 대중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심지어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인이 돈을 들여서 연극을 하고 연극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이와 같이 대중들의 다수결만 얻으면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진리를 거짓으로, 거짓을 진리로 만들 수 있는 이 아테네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아주 혐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성과 경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가져올 위험을 응시하면서도 의심이 진리에 대한 탐구 그 자체를 위협하지 않는 대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 의심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진리에 가깝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처세술, 그때그때 바뀌는 처세술이 아니라 근본적인 철학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인류학에서도 천박한 행복주의가 아니라 인간이 도달해야 할 순수한 절대선, 즉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지식을 통해서 참다운 지식을 통해서 가져가는 절대적인 진리, 즉 결국 이렇게 되는 하나의 신, 유일신이 되면서 기독교의 기초가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 하나의 신.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유일신 사상, 절대 진리의 사상을 자기네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자신과 모순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자기의 철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도덕적 개인주의는 무엇이 좋은 삶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대중의 판단으로 독립시키고 사고할 수 있는 자율성을 요구하고, 만약 진정한 진리가 조금이라도 맞봤다면 다른 사람들을 좋은 삶에 대한 고민으로 이끌어갈 것을 요구.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진리를 맛봤기 때문에 아테네 시민에게도 그 진리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질문법, 삼파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청년들을 교육을 시킨 겁니다. 좋은 삶에 대한 고민 없이 대중의 구미에 맞는 연설, 그에 따른 다수결,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정치가 될 수 없다. 페리클레스가 바로 이제 유명한 연설가이면서 이 지도자인데 페리클레스를 하더라도 대중의 선호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연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즉 연설, 다수결. 그렇죠? 이런 소크라테스는 이제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이후에 스토아 학파의 선구적인 모습으로 또 어떤 종교적인 삶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자, 무지를 극복하는 방법은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산모가 애를 낳듯이 스스로 해. 다만 산파는 그 옆에서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말로 지식을 찾는 거죠. 로고스 말입니다. 로직, 논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논리라는 거는 말에 조리가 있는 거. 이걸 논리죠. 그래서 이 로직, 말로부터 나왔다. 합리적인 말, 이성이라는 거죠. 이성은 여기 나가서 이성은 절대정신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거는 태초에 이성이 있었다. 태초에 자연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불리던 구두 언어, 글이 아니라 구두 언어, 질문을 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은 말로 있다, 말로. 그래서 말이 훨씬 효과적이죠. 토론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서 내가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던져서 그 진리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이것들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인에 대한 통치, 화려한 연설에 대한 비난, 스스로 무지에 대한 자각, 덕과 암의 일치, 지행일치죠.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위협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민주주의자들이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미워했고 소크라테스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즉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철인 정치, 엘리트 정치를 했고 이러한 엘리트 정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혐오했고 그래서 아테네의 민주주의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죽이려고 한 거고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 다수결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역사에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을 한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는 전반적으로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부패했던 시기고 그로 인해 개인윤리의 타락이 극심한 시기였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이런 악덕이 제대로 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소피스트들이 대중들을 현혹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진리를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스스로 대중들이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가게끔 하려는 노력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이제 영혼과 육체가 따로 있던 이혼론자, 관념론자죠. 육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껍데기일 뿐이고 지식은 영혼에 내재된 개념이다. 영혼은 불멸한다. 관념론자.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인간은 영혼을 소유한 존재이지만 육체의 감각적 요소에 의해 영혼에 내재된 진리를 통찰하는 것은 계속 방해받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을 갖고 이 영혼은 덕이죠, 덕. 그래서 원래 이 영혼에 있는 덕을 인간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야 되는데 육체의 감각의 한계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덕을 깨닫는 것을 방해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극복하려면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성적 사고에 기초한 대화법, 삼파술로서 감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오류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자기 안에 덕을 발견하게 한다. 이러한 신념의 기초에서 육체는 한계가 있고 영혼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육체는 한계가 여러 가지 그 진정한 덕으로 가는 방해 요소가 있지만 영혼 자체는 그 진정한 덕이죠. 그 죽음이라는 거는 영혼이 육체에서 탈출하는 것 같기 때문에 죽음을 긍정적으로 삼았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바로 받아들인 거는 자기의 사상에 따라서 죽음이라는 거는 한계가 많은 육체를 탈출해서 덕, 덕의 세계, 그죠? 영혼의 세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육체로부터의 해방으로 받다. 부조리로부터의 해방으로 받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자기 사상을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욕망이나 안락함에 사로잡혔을 때는 진리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 육체를 먹어 살리기 위해 육체에서 파생된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없는 것도 말해야 된다. 스스로 죽음을 회피하는 사람은 진정한 철학자가 아니라 육체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만다. 정신을 사랑해 육체를 사랑하면 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자살을 제약이다. 이거 기독교랑 똑같죠. 인간과 신의 관계는 주정관계인데 인간이 신이 준 목숨이죠. 신하가 종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신이 준 목숨을 자살해보면 신이 노예할 거다. 기독교랑 똑같네요. 기독교도 자살을 제약을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신이 부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기의 그 사명, 운명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 완전히 기독교 신앙이죠.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허락이 떨어졌을 때 떠나야 된다. 만일 그때에도 삶에 집착해서
발버둥 친다면 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건 뭐냐면 자, 자살을 하면 안 되지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정의롭게 죽을 수 있을 때, 그때는 정의롭게 죽어야지 그걸 피하면 안 돼. 이게 소크라테스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민주주의, 다수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죽음이라는 게 왔을 때 자기는 그 다수결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즉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주의 전통에 서 있던 소크라테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헤겔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영혼의 탄생이다. 영웅의 탄생. 영웅이죠. 소크라테스는 죽음으로써 영웅이 됐죠. 독선의 소피스트들에게 대항을 했죠. 니체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다수가 지배하는 법정, 우중정치죠. 어리석은 군중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철학자의 절망적 선택이다. 그러기에 그의 죽음은 후퇴라기보다는 새로운 역사 발전을 의미했고, 그죠? 그의 죽음은 이성적인 철학자가 비이성적인 방식을 택함으로써 이성과 의지가 타협점을 발견한 사건이다. 이거 아주 재밌는 말이네요.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이성적이죠. 그런데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죠. 비이성적인 방식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왜 그랬냐?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역사에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야스퍼스는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은 비극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을 초월하고 있었다. 진리와 정의를 향한 그의 철학 정신 앞에 죽음은 결코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결론으로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절대 진리, 유일신이죠. 됐고 그래서 영혼,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관념론자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대중정치를 거부하고 엘리트, 귀족 정치를 주장합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치면 아테네를 점령한 그 스파르타의 귀족 정치, 그 스파르타의 귀족 정치를 찬양했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점령한 나라의 정치를 찬양했기 때문에 배신자, 그죠? 배신자로 생각했죠. 우리로 치면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본이 그 조선을 침략을 했는데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는데 일본의 정치 체제, 이러한 정치 체제, 그죠? 귀족 정치라고 하는 스파르타 그거를 찬양하기 때문에 전쟁에 진 아테네 시민들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비극이 나왔는데 본인은 그 자신을 비극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로 보면서 한순간 죽으면서 자신의 철학을 영원히 남기는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보면은 되게 그 용기가 있고 용맹하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소수 엘리트 정치고 그다음에 유일신 관념론이라서 전반적으로 반동적인 사상과 반동적인 삶, 그죠? 엘리트 정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노동자의 철학에 있어서는 소크라테스를 좋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